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는 것, 그건 속이는 것이다. 금이 역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공이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그렇지. 참 냉정한 여자다. 못, 정미경. 빨간 모자 청년이 주유구 뚜껑을 닫고는 차 옆구리를 가볍게 한 번 쳤다. 연이틀 내리던 눈이 그친 터라 세차 기계 쪽은 차량의 줄이 길었다. 시간이란 참. 지난 여름이었지. 저 경사로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게. 그래봤자 67달 저쪽의 일인데 낯빛이 환했다는 느낌뿐 얼굴은 떠오르지 않는다. 금이의 얼굴은 빨리 희미해졌다. 지속된 노동 끝에 지문이 사라진 손가락처럼. 성문이 지워진 그 목소리 역시 오래지 않아 금이라고 불러보면 희고 커다란 못의 형상만이 떠오를지도. 그 못, 금이의 집에 처음 갔던 날 금이의 어깨 너머로 보였던. 금이가 문을 열었을 때 커다란 못 하나가 벽에 박혀 있는 걸 보았다기보다는 그쪽 벽엔 가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못밖에 보이지 않았다. 실내는 낡은 원룸답지 않게 전체적으로 흰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는데 무심한 페인트 공이 그랬는지 못까지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데다 못 머리가 어찌나 크고 납작한지 잡아당기면 벽 전체가 쑥 열릴 것처럼 보였다. 공은 그 못이 마음에 들었다. 방 주인이 아니라 못이라니. 목매달기 꼭 좋게 생긴 못이네. 불쑥 나간 공의 농담에 금이의 표정이 묘해졌다. 그렇지? 그렇지라니. 그랬다. 그 앞뒤 안 맞는 대답이 금이었다. 지난 여름. 불 꺼진 미용실 앞에서부터 금이는 걸음을 살짝 늦추었다. 골목엔 제 발자국 소리뿐이지만 그래도 일단 주위를 슬쩍 둘러보고는 이파리 사이로 손을 쏙 집어넣었다. 초여름부터 방울토마토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표시 안 나게 따낸다고 나름 신경을 썼지만 지난 일요일 아침에도 여자의 쨍한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아니, 이것도 도둑질이야. 걸리기만 해봐. 바로 경찰서에. 어쩌면 독 오른 여자가 불 꺼진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바깥을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개만 더 따고 있는데 뭐가 코 앞으로 툭 떨어졌다. 간이 툭 떨어져 뒤로 주저앉을 뻔했다. 길고양이였다. 어둠 속에서도 비쩍 말라 보인다.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마도 미장원 건물 옥상에서 이쪽으로 건너뛰다 떨어진 모양이다. 너 고양이 맞니? 녀석은 그렇다는 듯 고개를 뒤로 휙 젖히고는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다. 서슬에 토마토 줄기 하나가 뚝 부러졌다. 당장이라도 여자가 문을 열어 젖힐 것 같아 발 뒤꿈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알량한 몇 알을 따는데도 가당찮은 집중과 경계가 필요하다.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다. 이 계절엔 유독 흔해 빠진 걸. 공이 있었으면 토마토를 우물우물 씹으며 놀렸을 텐데. 이거 절도야. 그럴 땐 눈꼬리가 살짝 가늘어지지만 웃는 것 같진 않았다. 오히려 여기 없을 때 공이 부조처럼 또렷해지는 건 왜일까? 말이 너무 많아서인가? 함께 있을 때면 공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오만 사람들에게 부대끼다 들어오면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은 금이와는 궁합이 맞는 셈이었다. 금이가 화장실에라도 들어가면 문 밖에 서서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쏟아냈다. 거기다 말의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알고 지낸 지 2주 만에 금이는 만난 적 없는 공의 부모가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여겨졌다. 공이 15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생전에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 아현동 근처에 집이 세 채였으나 말술을 마시다 풍을 맞은 후엔 집들을 하나씩 팔아 명을 이어가다
끝내는 가족을 빚더미에 앉혀놓고 세상을 떠났다. 화가 나면 입고 있던 바지에서 혁대를 뽑아 아들들을 후려치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덩치가 대단했던 아버지의 외모를 공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고 1년도 되지 않아 어떤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 덕분에 형과 둘이 자취를 해야 했다. 그 기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엄마는 딱 3번 찾아왔을 뿐이며 그동안은 거의 고아처럼 살았다. 가족 혁대로 때리던 아버지보다는 딱 3번 찾아온 엄마 얘기를 할 때 말이 더 빨라지고 격해졌는데 자신은 그걸 못 느꼈다. 정작 공은 자신에 대해선 과묵한 편이다. 쇼핑에 대해선 그렇다. 여태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양한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본 건 처음이다. 화장대 서랍 속엔 개봉도 하지 않은 로션만 3개가 들어있다. 립스틱은 매일 다른 색을 사용해야 할 지경이었고 치킨 먹을 때 쓰는 손가락 장갑이나 휴대용 얼룩지우개 같은 건 공이 아니었다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을 것들이었다. 제법 비싼 걸 내밀기도 했다. 큐빅이 박힌 타원형 손목시계는 검색해보니 20만 원이 넘었다. 그만해. 매번 받기만 하니 좀 부담스러워. 공은 펄쩍 뛰었다. 뭔가를 선택하고 돈을 지불하고 받아드는 순간이 좋아, 나는. 하긴 둘이 만난 것도 그 지름신의 섭리였으니. 냉장실 용량이 몇 리터인가요? 신제품 냉장고 앞에서 남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경력사원의 직감은 냉장고를 살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이는 입을 조그맣게 벌려 최소한의 설명만 했다. 남자는 미진하다는 듯 금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금속 버튼을 눌렀다. 도어의 반쪽이 열리고 주황색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홈바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 수납에 최적화된 모델이라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남자는 직접 냉동실 문을 열어 안을 샅샅이 살핀 후에 팡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도어가 좀 가벼운 느낌이네요. 제빙기는 착탈식인가요? 정수기 연결은 따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냉각기는 몇 개인가요? 질문이 끝이 없었는데 그때쯤 본사에서 나온 감찰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꼬리를 올리고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했다. 짐작과 달리 공은 그날 냉장고를 구매했다. 화장지 사러 나와서 냉장고 산 거지? 그날. 언젠가 묻자 공은 묶은 머리에서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그랬다. 안쓰러워서 그랬지. 독립 냉각에다 은나노 탈출하니. 이렇게 예쁜 입술을 가진 여자가 속삭일 단어는 아니잖아. 금이로선 입술이 예쁘단 소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보행신호가 깜빡였다. 횡단보도 앞에 내려주자 막 달려가 저편 보도에 올라선 금이가 뒤를 돌아보고는 살짝 웃었다. 공은 웃지 않았다. 어차피 보이지 않을 테니까.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금이의 종아리가 엄청 부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며 공은 엑셀을 밟았다. 약속이 있다고 했지만 혼자 멀티플렉스에 갈 생각이다. 끝까지 영화를 볼 때도 있고 깜빡 잠에 빠졌다 나올 때도 있다. 둘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다. 흥행 중인 블록버스터 첩보 영화였다. 초고층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주인공이 건물 밖으로 튕겨나가는 장면이었다. 주인공이 가까스로 창틀을 붙든 순간 금이의 손이 공의 팔을 꽉 틀어쥐었다. 불가능이 없는 주인공이 가까스로 건물 안으로 기어들어간 후에도 금이는 손을 풀지 않았다. 왜인지 공은 다시는 같이 영화관에 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모르고 있지만 금이를 처음 본 건 냉장고를 계약한 그날이 아니었다. 그 마트의 가정 코너에서 실제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아마도 실물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온라인 구매를 할 것이었다.
사실 공처럼 혼자 지내는 사람에게 대형마트는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대용량 세제나 2개를 하나의 가격으로 주는 과자나 화장지들은 보기만 해도 질리는 느낌이었다. 그 무렵엔 뒤통수에 쥐가 자주 났다. 저릿한 느낌에 자다 깨기도 했고 잠이 얕아져 1시간 간격으로 눈이 떠지기도 했다. 느닷없이 심장이 뛰면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도 했다. 역류성 식도염 처방을 해주곤 하는 의사는 부정맥 증상이라며 특별한 약은 없다고 했다. 일정 시간은 꼭 자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을 하세요. 따끈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되고요. 주말에 몰아서 자기라도 하세요. 신경안정제 처방을 해주면서도 스트레스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천루의 숲에 서식하는 이들에게 스트레스는 혈액의 기본 성분이라는 건 새삼 말할 게 아니었다. 제 계약일은 다가오는데 연봉의 3배인 기본 손익분기점을 찍지 못할 게 거의 확실해졌다. 초조함 때문인지 어이없는 오판이 잦아졌고 손실폭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다. 재계약에서 공이 밀려나리란 건 부서 사람들도 예상하고 있었다. 대개 모르는 척 했지만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인간도 있었다. 입사 때부터 매사에 껄끄러웠던 강은 화장실에 나란히 서서 일을 보다 이죽거렸다. 공 선배님, 목에 칼 들어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그냥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 그 칼로 너 배를 쑤셔줄까? 갚아주지 못한 걸 후회했다. 한참 어린 놈이. 엄밀하게는 해고라고는 할 수 없었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연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하는 게 이 업종의 방식이었다. 그러긴 해도 통보가 그런 식일 줄은 몰랐다. 오전까지 어떤 기미도 없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바깥과 달리 사무실 안은 셔츠 하나로 지낼 정도였는데 습도가 너무 낮아 코 안의 점막이 따끔거렸다. 인터넷으로 생수병을 꽂아 쓰는 소형 가습기 하나를 주문해 놓고 평소처럼 11시 50분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다. 닭가슴살이 들어있는 카레를 먹고 옥상에 올라가 잠시 걸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시간이었다. 아무래도 셔츠 차림으론 쌀쌀해 5분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사무실 입구에 18층 경비가 서 있었다. 공을 기다렸다는 듯 목례를 하고는 작게 말했다. 개인적인 짐을 전부 챙기셔야 합니다. 앞뒤 없는 말이었지만 빨리 완전하게 이해가 되었다. 공은 그가 내민 박스를 책상에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이것저것 챙겨 담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그 박스조차 다 차지 않았다. 모니터도 파일 박스도 회사 것이었다. 빠뜨린 게 없나 책상 위를 살펴보는데 오른쪽 뺨, 정확히는 아래쪽 눈꺼풀과 광대뼈 사이가 움찔하더니 하르르 경련하기 시작했다. 손의 동선까지 체크하겠다는 듯 지켜보는 경비의 시선을 의식한 눈꺼풀은 심하게 실룩거리기까지 했다. 책상 위에 있던 500ml 생수병을 열어 남은 물을 마저 마시고 박스에 던져 넣었다. 쳐다보고 있는 경비보다는 제자리에 앉아 각자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료들이 더 신경이 쓰였다. 자신이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실은 생각지 않고 앙심을 품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기밀사항을 파일에 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겠지. 모니터를 켠다 해도 인터넷 계정은 이미 차단되어 있을 것이다. 침묵은 해고에 대한 암묵적 동의인가? 마침내 박스를 들고 나서는데도 마네킹처럼 제 앞만 보고 있는 옆자리 배부장에게 그렇게 농담을 건넬 뻔했는데 공은 그 문장이 중립은 악에 대한 암묵적 동의라는 단테의 말에서 나왔다는 걸 앞서 걷고 있는 경비의 뒤통수를 보며 떠올렸다. 18층 출입문 앞에서 경비가 제 아이디 카드로 문을 열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긴 복도는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처럼 희게 빛났다. 경비는 지하 3층 주차장 입구에서 더 이상 따라 나오지 않았다.
조수석에 박스를 싣고 시동을 걸고는 위로 올라와 건물 출구의 차단기 앞에 멈추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에 맞은편 건물들이 떠 있었다. 물속에 잠긴 듯 미세하게 일렁이면서.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이 건물을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차단기가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낯이 익은 정수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18,000원인데요. 그는 공을 잘 알고 있었다. 공의 신분이 이제 막 방문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가끔 바깥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 음료수나 빵봉지를 건넨 적이 몇 번 있었다.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유독 갑질을 하는 어떤 임원에 대해 의기투합하여 흉을 본 적도 있었다. 그렇다 해도 제 주머니를 털어 주차비를 채워 넣을 순 없겠지. 오른쪽 눈 아래쪽이 다시 파르르 떨렸다. 백미러로 뒤편 차량에 앉은 남자가 인상을 잔뜩 쓰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모든 게 진저리가 났다. 차라리 이처럼 툭 끊어지는 순간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트를 드나들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었다. 금이의 짐작과 달리 공은 무얼 사들이는 걸 좋아하진 않았다. 공이 무언가를 집어 카트에 담을 때 원하는 건 리스크 없는 선택이 주는 평화의 느낌이었다. 몇천 원 혹은 1, 2만 원에 불과한 그것들은 베란다에 쌓아놓거나 심지어 버린다 해도 그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매의 패턴도 조금씩 달라졌다. 화장지나 라면 같은 건 쳐다보지 않았다. 부피가 작고 가격이 나가는 것들을 카트에 담았다. 브랜드 운동화나 아웃도어도 구매 목록에 들어왔다. 산 것들은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가 한 주일쯤 지나면 반품을 하고는 다시 카트를 끌고 매장으로 들어왔다. 냉장고를 사기 이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금이를 본 셈이다. 누군가 세탁기의 성능을 묻기를 기다리는 금이의 등엔 초조함이 제품 사용표처럼 붙어 있었다. 자신의 한가함이 무능함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상담 중일 땐 카트를 아주 천천히 밀며 지나가거나 맞은편의 토스터나 커피 머신을 살피는 척하며 귀를 열어놓았다. 금이의 목소리는 오디오 서비스로 듣는 제품 설명서 같았다.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듯한 특유의 발성은 나중에 떠올려 보면 재현되지 않았다. 공은 그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 금이와 가까워진 후로는 백화점을 드나들었다. 명품 로고가 찍힌 반지갑이나 명함 케이스 같은 걸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 환불하러 갈 때면 주차 영수증으로 쓸 겸 립스틱이나 로션 같은 그리 비싸지 않은 걸 하나씩 사들고 나와 금이에게 주었다. 이거 봐, 누가 손을 댔네. 조금만 더 벌리면 마른 사람은 충분히 들어가겠어. 공이 망치로 창틀을 톡톡 쳤다. 과연 가장자리 창틀 2개의 가운데 부분이 심하게 휘어있다. 감자채를 썰고 있던 금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들어와 봤자 가져갈 것도 없어. 사람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게 무섭지. 그런가? 무심한 말이 금이의 가슴에 감자가루처럼 가라앉는다. 공은 아까부터 쪽창 바깥에서 퉁탕거리고 있었다. 노끈으로 창의 길이를 재더니 고만한 길이의 패널을 어디서 사들고 왔다. 진짜 빗소리를 들려줄게. 금이가 밤에 휴대폰의 빗소리 앱을 켜놓는 걸 보며 그 생각을 한 모양이다. 비가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망치 소리가 싫진 않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아예 날을 잡은 모양이다. 창턱 아래가 싱크대라 쭈그리고 앉은 공의 무릎과 털이 부슬부슬한 종아리가 보인다. 채 썬 감자를 물에 담가놓고 같이 볶을 스팸을 썰기 시작했다. 금이는 그냥 감자만 하얗게 볶은 걸 좋아했는데 공은 모든 음식에 스팸을 넣어야 했다. 다 됐어. 봐봐. 양쪽의 지지대를 먼저 설치하고 패널을 연결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은지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혀 있더니 살짝 경사진 모양새가 제법이다. 창틀에 용도가 애매한 공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아마도 이것들을 사고 싶어서 차양을 달아준다 했지. 일기예보와 달리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비는 오지 않았다. 같이 볼래? 가슴에 아이패드를 세워놓고 미드를 보던 공이 물었다. 뭔데? 몰라. 보면서 제목도 몰라? 몰라. 내용이 뭔데? SF, 환타지, 호러 액션. 난 SF 싫어해. 판타지도. 왜 싫은데? 공이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SF나 판타지를 보고 있으면 그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뭘 좋아해? 난 인도 영화가 좋아. 공이 입을 벌리고 돌아보았다. 춤과 노래에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지. 좀 정신없긴 하지만. 27살 때 고향 친구가 장명소에 간다며 따라가자 했다. 그냥 옆에 앉아있다 올 참이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고 난 남자가 금이를 쳐다보았다. 친구분은 이름이 뭐요? 물었을 때 자긴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얼떨결에 대답을 했다. 이영기. 남자는 눈을 내리깔며 한숨부터 쉬었다. 영기. 이름이 안 좋아. 꽃뿌리영의 터기. 단정적으로 말하고는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떻게 알았을까? 여자 이름으론 쎄. 영기. 불러보면 뭐가 떠올라? 재물도 인연도 연기처럼 사라지기밖에 더하겠어. 아직 남자 없지? 운이란 게 별게 아니야. 부르는 대로 오는 거요. 금이라고 해. 쇠금에 빛날 희. 하고 많은 것 중에 금 이상이 있어? 사실 같은 이름 지어준 사람이 여럿 돼. 고맙다고 인사 오는 사람도 있고 후손들도 다 잘 돼 있어. 후손들? 자식도 없고 뚜렷이 낳을 계획도 없는데. 떨떠름한 얼굴로 앉아 있는데 남자는 다음 분 하며 거실 쪽을 쳐다보았다. 10만 원씩을 내고 나왔는데 정작 내 친구는 지민이라는 새 이름을 쓰지 않았고 영기는 충동 구매한 새 이름으로 살아왔다. 이후로 9년 동안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 도망은 못하는 건가? 내 생은 여전히 영기 같아. 공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으며 살아왔다. 자잘한 가지를 다 쳐내고 보면 그 무언가는 명료했다. 인정과 안정, 그 단순한 것이 공에겐 쉽지 않았다. 금이는 몰랐지만 공 자신은 알았다. 이전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엄마의 새 출발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재테크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남자와 찢어진 후에 형편은 훨씬 나아졌다. 엄마와 떨어져 사는 동안 공부를 놓친 형은 고졸의 학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기일을 배워 공사판을 다녔는데 수입이 그리 나쁘진 않았어도 분노가 있었다. 술을 마시면 공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욕을 했다.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 있는 게 공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공은 고2 때 다시 엄마와 합치면서 대학을 갈 수 있었다. 졸업하고는 일찍 결혼했다.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안정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여자의 성격을 보았다. 아내는 밝고 긍정적인 데다 에너지도 넘쳤다. 딸이 태어난 후론 마침내 자신도 성공적으로 착지했다 생각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없었던 공은 아내가 유일한 친구였다. 공이 직장 생활을 연이어 2번 실패하기 전까지는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다른 한 번에 대해선 억울함이 컸다. 공의 첫 번째 이직은 스카우트에 가까웠다. 시장 환경이 좋았던 때라
금융사들이 공격적으로 경력사원을 확보하던 시기였다. 협상을 예상하고 부풀려 제시한 연봉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고 첫 해엔 연봉의 2배가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계약 만기가 먼데도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끊이지 않았다. 흥성했던 그해 연말에 부서 전체가 참가하는 회식이 있었다. 다음날 사무직 미스 오가 결근을 했고 상무가 공을 호출했다. 공이 화장실에 가는 미스 오를 뒤따라가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엉망으로 취했던 건 사실이고 어느 시점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공은 자신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곤 믿지 않았다. 화장실 쪽엔 CCTV가 없었고 다음날 미스 오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을 때쯤엔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미스 오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2억을 요구했다. 1년 남짓이면 그 정도는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정으로 가져가면 혐의를 벗는다 해도 더 많은 것을 잃을 게 뻔했다. 합의를 하고 나자 회사가 징계를 주었다. 감봉에다 성과급 유예였다. 그건 괜찮았다. 부서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을 가슴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는 사표를 쓰고 나왔다. 그러고 나와서 쉰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다. 6개월이 못 되어 다른 금융사와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과거 실적이 좋았고 공이 제시한 연봉이 낮았다.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은 실적 때문에 똥싼 개처럼 쫓겨나와야 했다. 쉬는 동안 촉을 잃었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물 거래에서 실적을 낼 수 없었다. 어디서나 공포는 전쟁의 맨 처음 적이었다. 2개의 파도를 넘는 사이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되었다. 공은 근무했던 회사의 차가운 해고 방식에 대해 위로받고 싶었으나 아내는 그 이전 일을 새삼 끄집어냈다. 이성적으로는 당신 얘기를 당신 입장에서 받아들이자 하면서도 그게 안 돼. 시간을 좀 줘. 아내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태양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게 사실이라 해도 그 사안에 대해서 100번을 사과하다 보면 상대방을 증오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딸이 아직 어렸고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는 둘의 의견이 일치했다. 양육비는 공이 보내주기로 했다. 아직은 은행 잔고로 버틸만 했다. 2번의 실직 모두 터무니없다 생각했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공은 그 확신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밤에 정말 미쏘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을까? 다시 자리를 구한다 해도 이전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어할 수 없는 게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뿐이라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옛날의 공은 헌호처럼 저를 여기 벗어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어주며 보니 공의 헤어스타일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 잘랐어? 여기 옆에서. 잘 자르던데. 그래? 금이가 보기엔 좀 이상했다. 골목 안 아줌마와 할머니들이 주 고객인 미용실에서 남자애들 취향인 투블럭 스타일을 제대로 낼 리가 없다. 게다가 투블럭 하기엔 좀 넘치는 나이 아닌가. 약간 모자라 보인다고 할 순 없었다. 머리야 곧 자라겠지. 잘 잘랐네. 그렇지? 뒷거울을 안 보았기 망정이지 귀 위쪽 두피가 허옇게 드러난 채로 확신에 차 되묻는데 그렇잖아도 작은 귀가 고스란히 드러나 우스꽝스러웠다. 짧은 머리카락 틈에 간간히 새치가 반짝였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 사람의 귀를 들여다보게 될 줄 몰랐다. 공이 고무줄 반바지 입은 남자의 발을 밟아주었던 저녁에도. 종일 서 있는 일은 짐작보다 훨씬 힘들어 퇴근 무렵이면 엉덩이 근육이 땡땡하게 뭉쳤다. 슬리퍼는 금지되어 있어 납작한 우레탄 샌들을 신고 일했다. 가전 코너가 붐비는 토요일 저녁이었다.
제품 사양을 꼬치꼬치 캐묻던 젊은 커플은 사이즈를 체크해 보더니 자기들 부엌엔 안 들어가겠다며 다른 모델을 보자 했다. 돌아서는데 눈앞에 별이 번쩍했다. 목 늘어진 면 티셔츠에 고무줄 반바지를 입은 남자는 제 카트가 누군가의 뒤꿈치를 찍은 걸 그리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미안합니다. 무성의한 돌림 노래의 한 구절 같은 말을 날리고는 그만이었다. 옆에 서 있던 여자 손님이 금이의 뒤꿈치를 보며 혀를 찼다. 피가 나네. 손수건으로 꾹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옆에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명랑하게 외쳤다. 미안합니다. 박자 놓친 돌림노래같이 방정맞게. 일주일 전쯤 냉장고를 산 남자였다. 찬 거야? 언젠가 수제비를 먹으며 물어보았다. 엄지발가락에 살짝 올라섰지. 차는 건 너무 자기적이고. 공과 자신이 숲속의 짐승이라면 첫눈에 심드렁하니 등을 돌렸을 것이다. 우린 완전 달라 하며 치타와 나무늘보, 앵무새와 미어캣처럼. 다르긴 한데 금이는 그 고무줄 바지 입은 남자 옆에서 공과 자신이 종을 초월한 연대감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투블럭으로 자른 머리를 보며 금이는 생각했다. 완전 다른 종은 아닌가 봐. 주유소가 보이는 횡단보도 직전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정지선을 넘겨 차를 세우고 공은 휴대폰으로 내일의 날씨를 확인해 볼까 하다 그만두었다. 장마 끝나고 나서는 쨍하다가도 이틀에 한 번쯤은 한바탕 쏟아지곤 했다. 식당에서 나오며 금이가 그랬다. 세차장에 가고 싶은데. 세차장에? 왜? 공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그냥이라고 하는 말투엔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 세차장에 가고 싶은데 라는 말에도. 공은 세차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러려고 산 게 은회색 SUV였다. 금이가 쌀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런 동네에 제대로 된 쌀국수집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러자 하고 나섰다. 국수 맛은 예상보다 더 별로였다. 공은 제 몫의 국수를 절반쯤 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금이는 제 걸 다 먹고는 공의 그릇에 남은 새우까지 건져 먹었다. 계산은 금이가 했다. 카운터에 서 있는 금이 뒤에 서서 공은 생각했다. 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앞으로 크게 벌 일도 없으면서 애면 글면이 없어. 공과 밥을 먹거나 주유소라도 들르면 곧잘 자기 카드를 내밀었다. 왜? 나무라듯 공이 그러면 무어라 이유도 많았다. 어떤 카드는 일정액을 써야 약정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어떤 빵집에선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라서 계산을 했다. 그래봤자 푼돈이었다. 공이 다루는 돈들은 공의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허공으로 옮겨 다니는 것들이긴 하지만 비일상적인 숫자들을 다루다 보니 미미한 숫자들엔 무감각했다. 4만 원 이상 기름을 넣으면 2,000원짜리 세차 쿠폰을 주는 주유소였다. 금이는 조수석 창으로 자기 카드를 내밀었다. 공이 아무 말 안 했는데 혼자 그랬다. 내가 오자고 했으니까. 왜인지 공은 그 말에 짜증이 났다. 이즘 계속 날카로워진 상태이긴 했다. 주유를 하고 세차 시스템이 있는 경사로를 올라갔다. 이미 늘어선 차가 7대. 평소에 공이라면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옛날에 주유소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젊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 세차를 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래서 어때? 좋았어. 금이의 욕망은 대체로 이 정도였다. 일이 있다 하고 집 앞 큰 길에서 금이를 내려주고 공은 로타리 쪽으로 직진했다. 멀티플렉스에 가서 한숨 잘 참이었다. 어둡고 시끌벅적한 곳에 앉아있으면 몽롱하게 잠이 쏟아지기도 했다. 주차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 배기사야. 자네 지금 어디 나가고 있나? 뜬금없었지만 누군지 금세 알아차렸다. 두 번째 근무했던 회사의 윗사람이었다. 제가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력서 준비해서 한번 나와. 배 기사는 최근에 다른 대형 금융사로 옮겼다 했다. 공과의 사이엔 직급이 둘이나 있어 직접 부딪힌 일은 없었지만 그 사건을 모를 리는 없다. 옮긴 곳에서 자기 사람으로 운영팀을 꾸리며 공을 떠올렸던 것이다. 공만큼 기복 없이 실적을 내는 사람 구하기가 쉽진 않았을 터이고 공만큼 통 큰 선물을 하는 아랫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셔츠 아래로 슬쩍 보이는 베젤만으로도 품격을 짐작할 수 있는 명품 시계라든가 강원도 신만이에게 구한 산삼뿌리, 금박 입힌 공진당 같은 걸 명절마다 보내고 고맙단 문자 하나 없더니 나름 마음에 새겨놓았던 셈이다. 전화를 끊고 공은 아내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안 받더니 좀 있다 전화가 왔다.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는 아내가 조그만 해운회사 사무실에 나가는 건 알고 있었다. 요즘 해운회사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속이 골마 있어 박한 월급과 과중한 업무에 늘 감기를 달고 산다 했다. 찢어져 살면 신세계가 펼칠 것처럼 등등한 기세는 어디 가고 아내의 말투는 모서리가 한풀 꺾여 나갔다. 사무실 바깥으로 나와서 전화를 하는지 찻소리가 시끄러웠다. 전화했네. 별일 없지? 난 다음 달부턴 출근할 것 같아. 여태 다닌 곳들 중 제일 대형사야. 아내는 어쩐지 한숨을 푹 쉬었다. 혜미는? 걔도 힘들어. 요즘 학원 마치면 10시야. 5학년짜리를 뭘 벌써 뺑뺑이를 돌려? 무슨 소리. 남들 절반도 못 해주는데. 아내의 말투가 갑자기 독백조로 바뀐다. 아니, 연극적인가? 내 눈엔 애기 같은데 사춘기야. 지난 일요일엔 피자 먹다 갑자기 그러더라고. 둘이 같이 살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근데 나 대학 갈 때까지 법적으론 이혼하지 마. 결손가정 출신 쪽팔리잖아. 부모가 돼서 그것도 못 해줘? 혜미 목소리를 흉내내는 아내의 목소리에 콧소리가 섞여들었다. 오후 4시가 좀 지나 식료품 매장에 오징어를 사려고 내려갔다. 공이 매콤하게 끓인 오징어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났다. 공은 전화도 없이 오지 않았다. 깜빡 잊었든지 급한 약속이 생겼겠지. 금이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샤워를 하고 금이는 누워서 책을 읽었다. 자기 전에 독서는 습관이었다. 하드커버로 된 책을 들고 있다. 까무룩 잠이 드는 바람에 콧잔등이 까진 후로는 옆으로 누워 읽었다. 책에 관한 특별한 취향은 없다. 언젠가 책꽂이를 훑어본 공이 그랬다. 오호, 취향이 고급하네. 비극을 좋아하는군. 그런가? 아닌데. 금이는 읽고 있던 페이지에 노란 포스트잇을 붙였다. 공이 오면 읽어줄 참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비극은 이런 거라고. 밤늦게야 공이 전화를 했다. 금이는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말짱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평소에 공은 목소리가 높고 말이 아주 빨랐다. 공격하는 느낌이랄까. 술을 마시면 말이 느려지고 모서리가 약간 무너졌다. 술 마셨나 봐. 조금. 금이야, 나 다시 출근하게 될 것 같다. 와, 축하해. 고진감래네. 무슨, 그 정도는 아니고. 전에 있던 회사 이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얼마 전에. 왜 세차했던 날. 오늘 이력서 들고 찾아갔는데 뭐 요식행위라고. 내일이라도 나오라네.
출근하게 된 것도 좋지만 그냥 나란 사람을 알아준 게 너무 기뻤어. 그래서 좀 마셨어. 사마천이 그랬잖아.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나를 알아주는 게 너무 기뻤다니까. 공은 오겠다는 얘긴 없었다. 술이 취한 공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다. 공을 보고 있으면 그에겐 체온이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은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 출근보다도 나란 사람을 알아준 게 너무 기뻤어. 공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금이는 그때마다 그러네, 축하해, 진짜 그렇지 맞장구를 쳐주었다. 공은 자신의 욕망에 전력으로 매달림으로써 불안을 유예하는 쪽이었다. 금이의 방식은 반대였다. 미리 내려놓음으로써 불안의 싹수를 자르는 식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다. 여름바다에 둥둥 떠있는 튜브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금이는 끝을 예감했다. 어떤 일은 그랬다. 끝나버린 후에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려는 바로 그 순간 알게 된다. 전화를 끊고 금이는 앱을 켰다. 앱 속의 빗소리는 실제보다 더 다양하다. 세찬 혹은 조용히 내리는 우림에 쏟아지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도시에 내리는 비.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파도를 겹쳐 놓았을 때 가장 평안했다. 느린 파도 소리가 잦아들면 그제야 빗소리가 살아나고 그 틈으로 잠이 밀려들었다. 로터리에서 피턴을 할 때면 금이를 생각했다.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떠올랐다. 얼굴이 아니라 그냥 금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지. 다시 자리를 얻으면서 방아쇠를 당기듯 끝내긴 했지만 취업이 더 늦어졌다 해도 여름을 넘기진 않았을 것이다. 공은 다리 입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지척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에 햇살을 받고 서 있는 빌딩들이 메타세콰이어 숲처럼 장엄하다. 저 단호한 듯 서 있는 빌딩들을 지구 바깥에서 바라본다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건물 안에서의 일상 역시 매한가지다. 균형을 잡기 위해선 극도의 집중이 필요했다. 이쯤에서 빌딩 숲을 바라볼 때마다 그 가공할 속도에 안착한 자신이 매번 대견하다. 마지막으로 한번 통화라도 할까 하다 그러지 않았다. 그게 공이 할 수 있는 배려의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는 것, 그건 속이는 것이다. 10분 후에 아이디 카드를 무효화시킬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이 역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공이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그렇지. 참 냉정한 여자다. 아니다. 의외로 정이 많은 여자였다. 아니다. 좀채 곁을 주지 않았다. 공은 정체가 시작되는 도로 위에서 금이가 차가웠던 순간을, 살가웠던 순간을, 오래 함께 해온 사람처럼 무심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 금이가 처음 웃었던 순간도 떠오른다. 냉장고 앞에서 이걸로 사야겠어요 했을 때의 미소. 그건 역시 이젠 느낌으로만 남았지만 마트엔 반품 전용 카운터가 따로 있어 공이 냉장고의 구매를 취소한 사실을 금이는 여전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뭘 사들이는 것 같더니 공은 자기 물건을 거의 흘려놓질 않았다. 끊임없이 떠들어대면서도 자신에 대해선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배는 전혀 고프지 않은데 우유를 하나 더 마셨다. 싱크대 위에 던져놓은 방울토마토도 걸어 모아 봉투에 던졌다. 공은 비린내가 난다며 방울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내고
발사믹을 뿌려 차게 식힌 건 곧잘 먹었다. 봉투는 아무리 해도 차질 않는다. 나쁜 새끼. 뭐라도 좀 흘려놓고 가지. 금이는 읽던 책을 집어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페이지를 펼치고는 서너 장을 뜯어 구겨버렸다. 공이 오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참이었는데 중국의 어느 선비가 한 기녀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 기녀는 선비에게 말했지. 아마도 새침하게. 당신이 만약 제 정원 창문 아래 의자에 앉아 100일 밤을 지새운다면 그때 저는 당신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99번째 되던 날 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팔에 끼고 그곳을 떠나버리지. 잇몸이 들뜬 것처럼 어금니가 허전했다. 아랫배가 무지근했다. 벽에 손잡이 같은 크고 흰 못에 무언가를 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집요하게 금이를 파고들었다. 봉투를 현관에 끌어다 놓고 바닥을 걸레로 훔쳐냈다. 또닥또닥 차양에 떨어지는 빗소리, 쪽창을 열자 습습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내 흘러내리듯 피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겨울의 끝. 그 동네 앞을 가끔 지나가다 보면 골목 입구 공터는 여전했다. 지난 여름에 사람들이 버린 소파, 책장, 모니터 같은 것들을 실어내고 당장이라도 공사를 시작할 듯 포클레인 하나가 며칠 동안 정지를 해놓은 곳이다. 얼마 전 보니 그때보다 더 많은 쓰레기와 폐가구들이 쌓여 있었다. 공에 눈꺼풀이 떨리는 것도 여전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외면하거나 했는데 타이밍이 어긋나 상대방이 보았다고 느끼면 극심한 분노가 치솟았다. 공은 속도를 늦추며 오른편 주유소를 쳐다보았다. 거품 속에 금이와 나란히 앉아있던 그 순간을 자신도 좋아했다는 생각이 든다. 거품이 창유리를 온통 덮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환했던 순간. 생각해보면 그날 환한 빛은 한결 청결해진 유리창이 아니라 와 하던 낮은 탄성. 조심스레 유리창을 문질러 보던 손가락 끝에서 나왔다. 아니다. 빛은 또 다른 어딘가에서 왔다. 그게 금이의 눈빛이 아니라고는 하지 못하겠다. 다음에 또 오자. 막 빠져나온 세차 기계를 되돌아보는 금이에게 무심코 말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뜻밖의 단호했지. 다음이란 건 없어.